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림 딱 보면 아시겠죠? IT 빅테크가 비리비리하고 나스닥이 약했으니까 이거 전형적인 긴축 우려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썩 나쁘진 않았어요. 보시면 상승 종목 수도 많고 S&P도 많이 오르고 한 거 보니까 이래서 혼조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긴축 우려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긴축 우려라고 표현은 지금 쉽게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긴축 우려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 이제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겁니다. 긴축 우려가 작년에 긴축 우려하고 지금의 긴축 우려는 이 단어의 무게가 다릅니다. 작년에 긴축 우려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정말 정말 깝깝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긴축 우려는 그래도 끝이 좀 보여요. 후반전이거나 아니면은 뭐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긴축의 사이클이요. 거의 끝나간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라는 단어의 무게가 좀 다르겠죠. 지금이 훨씬 옛날에 비하면 가볍긴 할 겁니다. 지금은 기껏 해봐야 이제 뭐 앞으로 금리 몇 번이나 올리겠어? 두 번? 세 번? 이 정도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없어 뭐 이 정도 몇 달의 어떤 기간 차이 뭐 이런 거를 놓고 있는 지금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긴축 우려라는 단어의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긴축 우려의 어떤 단어의 힘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시장에 제법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최근의 움직임들 보세요. 긴축 우려 그러면서 FOMC 회의 때 고점 만들어내고 파월의장 립서비스 이후에 또다시 쌍고점 만들어내고 나스닥이 그리고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까 이 긴축 우려라는 단어가 이 뭐 아시다시피 분명히 단어의 무게 자체는 좀 가벼워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다. 왜냐?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죠? 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시장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차분해서 써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변동성이 확대됐죠. 그죠? 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가만히 보시면은 언제부터 변동성이 확대됐나요? 이때 2020년 1월 달 이때쯤부터 이제 슬슬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해갖고 전염병 사태 나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 커진 거예요. 야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이때의 움직임은 보시면은 이 봉의 길이 자체와 변동성이 아예 근본적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이때로 돌아가야 시장이 평온하고 좀 건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의 움직임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변동성의 차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떤 기대감의 차이인 거죠. 심리의 차이인 거죠. 심리. 예전에는 어떤 건전한 투자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야 대박이다 쪽박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인플레만 끝나면은 초대박이야 혹은 뭐 인플레가 계속되면은 이제 대폭락이야 금융위기야 이런 기대감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좀 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작년에 비교하면은 지금의 불확실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지 혼자 미쳐 날뛰니까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아무튼 뭐 커지는 것 같다. 긴축이란 무게 자체는 좀 떨어졌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투기적인 심리 때문에 좀 긴축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CNN 뭐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오래간만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아주 뭐 극심한 탐욕 뭐 요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리가 하여튼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논리적인 이런 것도 뭐 물론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논리가 아예 없다 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근데 이 심리의 영향을 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받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마 시장만 좀 차분했으면은 조용히 잘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기 이야기는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투자자들이 워낙 뭐 신나게 위아래로 막 흔들어대면서 베팅을 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세상이 그다지 시장이 좀 평온하게 흘러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급등락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린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려봤고요. 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뭐 지금 기대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좀 이
네, 지금 이 기사가 현재 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돌아가는 흐름을 잘 짚어주는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다. 뭐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한국 지금 이 기사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쓴 기사예요. 한국의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뿐만의 일이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다 이럴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인플레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하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들이 기준을 밑도는 기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 힘 빠졌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괴리들,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 또 그리고 뭐 그 여전히 굳건한 연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지금 그죠?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긴축 그 자체보다도 이런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작년에 이야기를 참 잘한 거예요. 이 인플레를 잡는데 뭐 이런 데에는 기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를 잡는데 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파적인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고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 스탠스가 약간 최근에 말발이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파월 의장도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대를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를 앞서 나가고 있다고요. 연착륙이고 경착륙이고 그런 거 없다. 미국 경제는 착륙도 할 필요 없다. 계속 간다. 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앞서가는 기대감이에요. 너무 기대가 앞서가면은 오히려 대폭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파월 의장님이 깝깝하실 겁니다. 얘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애들이 정신을 차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투자자들은 빨리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약간 좀 투기적인 그런 게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는 더욱더 찐득하게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고, 파월 의장은 고민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쪽으로 한 번 정도는 지금 이제 강하게 해볼 수 있다. 지금이 뭐 아니면 도인 자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위험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으로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승 추세이지만은 전환은 됐지만 지금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그 기대감들이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기대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사실 큰 위기일 수 있다. 사실 이런 게 금융위기의 진짜 씨앗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크레딧 스위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크레딧 스위스 이건 진짜 단물 다 빠진 재료인 것 같아요. 작년에 10조 원 적자를 받고 올해도 손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위기가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겁니다. 풍선에 압력이 빵빵하게 차 있는데 한 번에 딱 터져야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면서 터지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사실 CS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작년부터 이것도 헝다와 같이 여기저기 흠집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압력이 서서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한 방에 빵 터져야지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 크레딧 스위스도 1년째 해먹는 재료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뭐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사실 지금 어떤 위기로 발전할 만한 그런 씨앗이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거 같은 경우 또 그리고 한국의 어떤 경상수지 적자 지금 1년 연속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어떤 위기의 재료로 활용되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걸로 이런 재료로 시장이 예, 이런 재료로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문제인 것 같다. 너무 투기적으로 좀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급속히 좀 그렇게 보는 것들이 좀 문제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참, 그리고 잠시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CNN 심리지표 같은 거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여기에 보시면은 정크본드 디맨드가 피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크본드 디맨드가 왜 이거 피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힐드 금리인데요. 이게 네, 보시면 스프레드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보시면 지금 정크본드 시장이 지금 피어에 가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요. 지금 정크본드 시장은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이번 주쯤 들어와 가지고 다시 긴축 우려가 퍼지면서 금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좀 흔들리고 있어서 뭐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피어인 거는 솔직히 뭐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정크본드가 피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큰 흐름 보면은 지금 정크본드 시장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만 하고요. 오늘 좀 잡설이 좀 앞에 길었으니까 빨리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기술적으로는 이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4120 붕괴를 시켰었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뭐 의미 있는 매수세 뭐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매수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죠? 오늘 밤에도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재도전을 하면 오늘 밤 종가 보고 주식 매수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반등시 매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의 영역이죠. 같은 게 아니고 지금은 반등시 매도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해 보자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스닥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나스닥 잘 빠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긴축 우려란 말입니다. 그죠? 긴축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IT 빅테크하고 기술주, 뭐 성장주 이런 거잖아요. 다우 지수, S&P 지수 쇼치면은 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약한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약한 거는 나스닥이에요. 이번에 3바닥 찍었던 나스닥하고 이 그림하고 S&P의 바닥 그림하고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S&P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강해요, 지금 그림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후려 패실 분들은 약한 놈을 후려 패야 됩니다. 다우 숏을 쳐놓고 왜 안 빠지냐 그러고 있으면은 뭐 물론 언젠가 이제 타이밍이 맞으면은 이제 다우도 아래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약한 놈을 후려 패야 되고 강한 놈은 강하다고 위쪽으로 봐주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긴축 우려라고 했죠, 그죠? 참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것들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보시면 근데 일단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S&P는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 1차적인 저항, 뭐 여기 있는 이 자리 지금 저항 싸움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자리는 22.8 이런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위로 갈 수 있다. 이 정도, 그죠? 지금 아무튼 빅스는 오랫동안 안 죽고 있습니다. 안 죽는 게 중요해요. 빅스는요. 일단 안 죽어야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안 죽고는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상승 마감했습니다. 긴축 우려니까 달러 인덱스 상승 마감하는 거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03.5, 6 이 정도 이 자리를 이야기해드렸는데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추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단기 상승 추세가 아니고 이제 그냥 상승 추세라고 단기란 표현을 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물론 위쪽에 저항들이 있지만 일단 계속해서 더 어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정도 모양을 봤으면은 거의 이건 돌파한 척 할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지금 소화했으니까 뭐 오늘 밤 혹은 뭐 내일 밤 이 정도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수는 있죠.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긴축 우려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리고 이 금리들도 어젯밤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저항이 여기가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8 이 정도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상승 목표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박스 중간 자리였는데 박스 상단까지 이 자리 어제 돌파한 척 하면서 박스 상단까지 목표치가 열렸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맞게 좀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는 언젠간 이제 추세 전환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 정도 구간이면 여기 이 정도 구간이면은 일단 채권을 다시 한번 짜불짜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짜불짜불 모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채권 모으지 마시고 일단 또 충분히 기다려 보시고 저항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긴축 우려라는 게 아무튼 지금 새롭게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강한 긴축 우려는 아닌데 시장의 반응이 좀 후끈후끈하게 좀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달러도 강세 전환 되기 직전이고 금리도 최근에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아무튼 그래도 채권에 투자할 기회가 뭐 다시 한번 더 오고 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회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주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2년물 국채금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 갖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모양만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역전이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요. 그죠? 네. 하여튼 긴축 우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오늘 중국 증시는 좀 약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중국 증시는 미국 금리에 따라서 좀 미국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봤으면 됐고 국제유가 이런 것도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뭐 파워르장의 어떤 이런 것도 파워르장한테 스트레스 좀 주긴 주겠죠. 아, 그나마 원자재가 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원자재도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내용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자재들도 강해갖고 이제 인플레가 옛날처럼 막 푹푹 떨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그 화요일날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산정 기준을 한번 바꿨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산정 기준이 지난번엔 이제 이 2년간 여기 1년 여기 2년 이렇게 해갖고 지난 2년간의 물가를 통째로 다 고려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게 지난 2년간의 물가와 대비해서 올해 물가를 산정을 올해 물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물가지표 계산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가지표 너무 높게 나오니까 야 이거 아예 확 기준을 바꿔버리자라고 해서 1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치만 반영을 해서 이렇게 물가지표에 반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이제 계속 높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하여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그냥 알고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이 자식들이 아예 이제 기준까지 막 변경시키고 있다 이런 거 뭐 그냥 재미삼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냐 역시나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다라는 거. 이 물가지표 전망치들이 하여튼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나올지. 현재 예상치는 굉장히 일단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인플레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겠는 걸 이라면서 시장도 지금 매 한 대 맞을까봐 좀 약간 발발발 떠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 일본 중앙은행장도 바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 잠깐만요. 그거 정리 잘 해놓은 게 있던데. 어디서 봤더라? 이건가? 잠시만요. 어디에서 봤더라? 아, 여기서 봤죠. 미국 CPI 발표된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뭐 BOJ 요거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BOJ 화요일 구로다 총재의 후임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부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하겠죠.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엔화는 일단은 강세 흐름을 멈추고 약세로 전환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다 비슷해요. 엔화도 약세 전환 직전이다.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 그두 개죠. 미국 CPI하고 BOJ 이벤트 있고 요거 뭐 그 유로존 이벤트 뭐 수요일 날뭐 라가르드 총재 의회 청문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번 주의 움직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FOMC 회의하고 애플 실적 보고 고용지표 보고 하면서 시장이 새로운 재료를 일단 다 오픈을 했고요. 새로운 박스를 다 까본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살짝 약세 마감을 했고 이번 주가 약간 좀 도장을 찍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몇 년 단위로 끌어왔던 하방 포지션을 이제 청산해야 되냐 마냐가 이제 다음 이번 주에 결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참 보여드릴 것들이 참 몇 개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몇 개 뺐네요. 뭐 하여튼 그죠? 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 뭐 이렇게 뭐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내 금리나 기대감 줄어들면은 달러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것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겠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계속 뭐 연착륙이니 아니면 착륙이 아예 없다니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죠? 기대 인플레를 높이는 요인이니까 물가 잡는데 어려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도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긴축 우려 때문에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일단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이제 머리 위쪽에 중요한 저항이 있으니까 이건 일단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보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지수 자체죠. 코스피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식 상승 보시는 분들은 318.8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아직까지 코스피는 중요한 자리 붕괴시킨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자시피 이거 뭐든 다 할 수 있다고요. 위로 베팅도 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베팅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의 신념과 믿음이나 뭐 혹은 각자의 분석에 따라서 야심차게 베팅하시고 다만 이제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언젠가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겠죠. 시장이 결과를 주면은 결과를 줬을 때 이제 그 결과에 멋지게 승복만 해주면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방향성을 못 맞춰서 돈은 좀 못 벌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이나 어떤 자기의 분석을 갖고 신나게 한번 베팅 해보는 게 위험을 한번 크게 감수해보는 게 그게 이제 투자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쌓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은 살아남아 있으면 다음에 벌면 되니까요. 경험치 쌓는 게 중요합니다. 돈도 벌리면 좋지만 돈은 못 벌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신나게 뭐든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냥 편안하게 쉬셔도 돼요. 나는 318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따라가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마음 편한 생각이죠. 혹은 위쪽으로 난 어디 돌파한 척 하면 위로 따라가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 굳이 뭐 가운데에서 손톱 물어뜯으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난 평단가를 좋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위험 감수하면서 막 열심히 해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경험치들이 조금 더 쌓이겠죠. 그죠?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본인 취향대로 본인의 투자 성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에 뭐 정답은 없고 하여튼 오래 살아남아서 벌면은 오래 살아남아갖고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아서 뭐 마지막에 웃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긴 거죠. 단기적으로 뭐 좀 벌었다 뭐 까였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변동성 지수 꼬라지를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늘까지 분위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급등 가능성은 좀 여전히 시장의 급등 가능성은 많이 좀 꺾이긴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급락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뷰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오후 3시에 3시 45분에 선물이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콜옵션은 결과적으로 발산의 과정을 마치고 죽는 거고 그냥 이렇게 되면 그죠? 콜옵션은 위쪽에 저항 많이 누적시키면서 쭉 발산 과정, 쭉 이제 죽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고 풋옵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이 잘 마무리된 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면요. 물론 위쪽에 저항 좀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잘 버틴 꼴이 된다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생각 별로 없어 보이는데 떨어지면서 변동성 지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 이거 바닥 다졌던 거 에너지 뿜어내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겠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중요한 저항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1268원. 그죠? 뭐 이 자리 돌파 한착 하면은 이제 달러 추세 전환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추세 전환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지금 아침 10시니까요. 오후까지 보시고 나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달러를 살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CPI 발표를 앞두고 CPI가 중요한 건데 CPI 발표 앞두고 한국 증시가 좀 너무 먼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지와 저항만 보시면서 일단 그죠 본인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대로 과감하게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